삶의 흔적, 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의 조비룡 교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서 몸이 더 피곤하다는 느낌 많이 받으시죠? 네. 그런데 이런 피로가 단순한 에너지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쌓였던 여러 가지 흔적들이 피로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피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피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찾아보고 또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의학적으로 피로라고 하면 지치고 에너지가 고갈된 그런 느낌을 받는 걸 말하는데 네. 우리 김지선 씨는 평소에 어떤 경우에 피로를 느끼시나요? 뭐 일을 좀 많이 했거나 아니면은 잠을 못 잤을 때. 잠 못 잤을 때는 하루 종일 피곤하더라고요. 네. 네. 아주 일반적이죠.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리적 피로라고 하는데 대부분 푹 쉬고 잘 자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충분히 쉬었는데도 또는 잠도 잘 잤는데도 피로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네. 이럴 때는 이제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원인 속에는 질병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피로가 아닌 이런 병적인 피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는 것처럼 네. 자거나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좋아지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심해지죠. 그래서 부러워. 어떤 경우는 뭐 직장 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학생들 경우에는 공부하기 힘든 이런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정도가 되기도 하고요. 네. 보통 의사들은 이 피로의 원인이 어떤 것일지를 환자들한테 물어서 유추를 하는데 몸의 특정 부분에 그 원인에 해당하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움직이거나 운동을 할 때 좀 더 피로하고 가슴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심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숨 찬 게 좀 심하다라고 하면 폐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가끔씩 피로를 느끼면서 심장이 쿵쾅 쿵쾅 그러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걸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을 의심을 하게 되고 몸무게가 식욕과 관계없이 늘거나 줄어들 경우에는 갑상샘이나 당뇨와 같은 이런 질병들을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피로가 쌓여서 병이 되기도 하지만 병으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요. 얘기네요. 아니 진짜 이럴 때는 꼭 병원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병원을 찾아가면은 뭐 이렇게 필요에 관해서 검사하는 게 있나요? 네, 이렇게 피로가 심해져서 생리적인 피로의 경우에는 쉬어야 되겠지만 네. 병적인 피로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몇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어떤 원인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이 맞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보통 피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과 같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호르몬 검사를 많이 하게 되고요. 우리 간이라든지 콩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피로가 아주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 콩팥 기능 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또 어르신들한테 정말 많은 질환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동맥경화나 심장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만성 피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검사들을 꼭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면담을 하기도 하고 설문지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가 불면증,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은 피로가 심해지게 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수면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받은 다음에 만약에 질환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질환들을 찾아서 그 질환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삶의 흔적이잖아요. 네. 피로 중에 삶의 흔적과 가장 많이 관련된 부분이 바로 노쇠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기능, 그다음에 인지 기능,
이 장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져서 장애나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니 근데 이 노쇠를 약간 뭐 질환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예, 사실은 아직까지도 노쇠는 질병이라기보다는 네. 정후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증후군. 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질병과는 달리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후군이라고는 하는데 요즘은 의료에서는 질환으로 자꾸 취급을 하려는 경우들이 많은 것들이 그래요. 이런 노쇠 때문에 신체 기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질병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화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예, 단순한 건강한 노화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노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요? 자연스럽게 나이 듦과는 좀 다르게 안 좋은 쪽으로 허약해지고 그런 것들. 예, 노쇠. 건강하게 나이가 드시고 일상생활도 잘하는 분들과는 달리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무게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잠도 잘 못 거동도 자고 어려워지시고. 네, 왠지 이 저분한테는 뭔가 일을 시키면 잘 못하실 것 같아라고 느낌이 드는 경우를 우리가 노쇠라고 하는데 네. 이런 노쇠가 되게 되면은 기운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특히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몸무게 감소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제 잠도 잘 못 자는 불면증이 생기게 되고요. 뭐 우울한 감정, 스트레스를 잘 받으시고 면역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질병들도 감기 같은 것도 많이 앓게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쇠로 인한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쇠의 가장 근원에는 근육의 저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근육 기능을 올릴 수 있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가 단순히 젊었을 때는 운동 조금만 해도 좋아지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런 단백질을 근육으로 변화시키는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의 섭취를 조금 같이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건강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1kg당 보통 0.8 또는 1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하는데 자기 몸무게 1kg당. 그렇죠. 네. 근데 나이가 이제 한 65세 이상 지나게 되면 특히 폐경이나 갱년기가 지나게 되면 네.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을 조금 늘리도록 하게 됩니다. 소화가 안 늘려야 되는데 돼요? 그걸 늘려요 또? 네. 잘 그래서 소화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식단 주의를 조금 해야 되고요. 보통 우리가 60kg라고 하면 1kg당 1.2g이니까 60kg라고 하면 하루에 약 72g 정도 섭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되거든요. 많은데요? 그럼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식단으로 보통 몸무게당 한 0.8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거든요. 그것보다 한 40g 정도 더 섭취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소보다 1.5배를 먹어야 되네요. 1.25배 내지 1.5배가 되는데 40g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게 되면 네, 우리가 네. 계란 하나가 한 6g 정도가 되고요. 닭이나 아니면은 우리 소고기 같은 육류 같은 경우는 그 무게의 20%가 단백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생선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20g의 단백질을 더 섭취하고 싶으면 생선 또는 육류를 100g을 섭취를 하게 되면 20g을 섭취를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삶은 달걀 나왔는데 삶은 달걀로 치면 막 몇 개 정도 되나요? 5개에서 네. 7개 정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 식단을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네. 한 삶은 달걀 한 5개 내지 6개 정도. 아. 그 정도니까 계란만으로는 곤란하겠죠.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간식으로 계란 하나, 그다음에 요구르트 하나 같이 섭취하도록 하고 견과류도 굉장히 좋습니다. 견과류, 예.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충분히 보충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많은 질병이고 치료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성 질환들이 있는 경우인데 네.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병이죠. 네. 당뇨가 있을 때 우리가 물어보면 식사를 해도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당뇨라는 질병이 당을 원활하게, 원래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잖아요. 네. 이 당을 원활하게 사용 못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섭취를 해도 식사를 해도 왠지 에너지가 부족한 듯한
그러면서 쉽게 피로를 느끼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당뇨병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당뇨가 합병증을 많이 유발시키거든요. 예, 동맥경화라든지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라든지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피로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당뇨로 인한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혈당 조절을 잘해서 우리가 당화혈색소라고 하는데 꼭 6.5보다 낮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네. 유지를 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 많은 원인 질환이 이제 갑상샘 질환입니다. 이런 경우는 갑상샘 호르몬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식욕이 없는데도 몸무게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꼭 이런 질병들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네. 네 번째로 흔한 질병이 바로 빈혈입니다. 빈혈. 빈혈도 피로가 생겨요? 네. 우리 혈액 속에 적혈구,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통해서 산소를 운반하게 되는데 빈혈이 있으면 이 헤모글로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온몸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을 못하는 거죠. 아,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어지럽거나 손발이 차고 안색이 조금 창백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이런 빈혈의 원인 중에 사실은 피가 빠져나가는 원인들도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위암이나 대장암, 위궤양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빈혈이 있을 때는 꼭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빈혈은 철분 섭취가 부족해서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철분이 많은 붉은색이 나는 육류, 달걀 노른자, 녹황색 채소 이런 것들 충분히 섭취해 주도록 하고요. 네. 조금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철분제 복용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로 원인으로 많은 것들이 우울증인데 이제 우울증은 신체나 정신적 에너지가 소진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장애가 생겨서 수면의 장애도 있게 되고 슬픈 감정이나 불안한 심리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네. 많죠. 이런 경우는 명상이나 운동으로 예방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미리 조절하는 게 좋고요. 명상, 네. 운동.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아서 약물 치료와 상담을 따로 받는 것이 도움이 맞아, 됩니다. 맞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겨울에 특히 많은 경우인데 코로나나 독감과 같은 이런 감염병의 후유증으로도 피로를 많이 호소하죠. 감염병 그러니까요. 아니 제 친구도 코로나 겪고 난 후에 그렇게 피로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다 나았잖아요. 다 나았는데 왜 이렇게 피로한 거예요? 네, 이런 코로나나 독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몇 가지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면역 체계와 신경계 기능을 망가뜨리는 것들이고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들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2주, 길게는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기 3개월까지.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좋아지는 것이라서 만약에 이런 코로나나 독감의 후유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은 일단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운동도 그리고 하고. 이런 피로에 질병 이외에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도 피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요? 먹는 거요? 네. 아니 오. 먹는 거랑 피로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우리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과도한 당분이나 아니면 밀가루, 흰쌀 등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음식물과 가공식품을 좋아하게 되면은 갑작스러운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혈당 스파이크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네. 네, 이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갑자기 혈당이 증가하게 되어서 이런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몸은 그 반응으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고 혈당이 오히려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피로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피로가 느껴져요? 혈당이 오르면 이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도 확 올라가기 때문에 또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질 혈당 때. 스파이크 위에는 필연적으로 저혈당이 오게 되고 우리가 피로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떨어질 때 피로하구나. 예.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자주 많이 먹게 되면 소화가 어렵고 몸의 염증 반응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가 건강한 식단을 취하는 것이 좋겠고요. 맞아요.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먹게 되면 먹을 때는 막 너무 즐거워요. 막 하하호 야 이것이 와 제가 육즙이 찝찝 막 이러면서 막 먹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졸리거나 피로하고 막 맞아, 그러더라고요. 맞아. 근데 애들이 다 요새 단 거 좋아하고 막 탄산음료 좋아하고 그러는데 애들 식습관도 우리가 또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네요. 네, 그런 거 조절하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우리가 피로 때 대표적으로 섭취하는 이 카페인이 많은 음식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 카페인은 우리 몸에 피로를 유발하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커피를 마시면 피로는 없어지지만 아데노신은 그대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들도 오히려 피로를 유발하게 되고요. 술 같은 경우는 잠을 잘 자게 하니까 우리가 한 번씩 섭취하기도 하는데 이 잠의 깊이를 얕게 하기 때문에 역시 피로를 유발해서 카페인이나 술의 섭취도 우리가 자제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뭘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네. 뭘 먹어야 될까요? 물 마셔요. 결국은 이제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이 되겠고요. 이 생선이나 두부, 콩 같은 고품질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라고 하면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섭취하면서 수분도 잘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고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피로를 유발하는 약들이 있는데 최근에 만약에 약을 바꾸거나 먹기 시작했는데도 피곤함이 심해졌다고 하면 꼭 약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약이요? 어떤 약이요? 이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다시피 혈압약,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근육 이완제, 그리고 이 재채기 같은 거 하는 알레르기가 있을 때 먹는 항히스타민제, 이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있을 때 먹는 진정제 같은 것들이 이런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래 피로의 원인이 이런 약 때문이라고 하면 혹시 다른 약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한번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을까요? 자, 이분은 효자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갱년기인데 부쩍 더 피곤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이 여성의 경우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의 급작스러운 하락과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짧게는 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길게는 한 7년 정도 소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간이 지나면 이 변화에 적응을 해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좋아진다는 믿음과 함께 피곤하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되냐면 낮에 활동량도 줄이게 되고 운동 안 하게 되고 자꾸 낮에 낮잠 자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밤에 불면증에 자죠. 빠지게 되겠죠. 네. 밤에 잠을 안 자게 되면 낮에 또 더 피곤해지는 이런 이제 악순환의 지속이 우리 갱년기 때 피해야 될 대표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예, 그래서 갱년기 때문에 피로가 오는 거라고 확인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피로하더라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예. 네, 낮에 활동하고 그다음에 낮잠은 가능한 한 20분 이내로 줄이도록 하고 네. 예, 일상생활을 유지를 하다 보면 꼭 이 피로가 차츰차츰 좋아지기 때문에 꼭 믿도록 하시고요. 근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한 2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정말 조절하기 힘든 피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병원에서 한 1, 2년 정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들이 네. 도움이 됩니다. 네. 그만큼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도 조금 줄이고 일도 점차 줄여나가셔야 네. 되는데 젊었을 때 살던 대로 살면 또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